암컷의 간택을 얻기 위한 수컷의 처절한 몸부림, 다윈의 고민. 진화론의 다윈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해. 그래? 하나는 벌이나 개미와 같은 사회성 곤충에게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벌 또는 일개미가 나타나는 이타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왜 같은 종래의 암수가 따로 존재해야 하며 왜 그렇게 달라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 나도 말이야. 고양이의 암수 차이에 관심이 많아. 그건 발전기라고 하는 거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생물의 형질에는 생존을 돕는 게 있는가 하면 생존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지만 번식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늘 생존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수컷이라도 궁극적으로 번식에 성공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후세를 남기기 못한 수컷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유전자를 남기게 됩니다. 진화는 결국 번식이 좌우합니다. 생물의 형질은 대부분 생존과 번식 중 어느 하나에만 관련하여 진화하는 게 보통이지만, 어떤 형질은 생존과 번식 양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슴의 뿔은 생존과 번식 모두에 좋습니다. 크고 강력한 뿔은 다른 수컷들과 경쟁하거나 심지어는 포식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성공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가지도 무성하고 우람한 뿔을 가진 수컷이 암컷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짝짓기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번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후세의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자연선택과 성선택을 두고 둘이 전혀 다른 메커니즘 또는 체제인지, 아니면 결국 성선택이 자연선택의 일부인지를 두고 끝없는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다윈 자신은 둘을 별개의 체제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존과 번식이 서로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자연선택과 성선택을 완벽하게 다른 체제로 보는 견해에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둘을 한데 묶어 사회선택으로 규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연선택은 주로 먹이, 은신처, 영역 등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 성선택은 배우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맥락이냐에 따라 자연선택과 성선택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다윈은 왜 같은 종내에 암수가 따로 존재해야 하며 왜 그렇게 달라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인간의 유래로 풀었다. 그런데 처음 출간됐을 때 종의 기원만큼 호응을 받지 못했다. 아마도 당시 빅토리아 시대 영국 남성들은 차라리 우리가 원숭이와 공통조상을 지녔다는 것은 받아들일지라도 침대 위의 결정권이 여성들에게 있다는 주장은 생각하기조차 싫었을 것이다. 당시 생물학자들은 동물들의 구애 행동이 엄청나게 길고 복잡한 까닭이 선천적으로 수컷의 손길을 두려워하는 암컷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신념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암컷의 간택을 얻어내기 위한 수컷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란 걸 잘 알고 있다. 호혜성 이타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트리버즈는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칠판에 큼지막한 글씨로 자식, 암컷 그리고 수컷이라는 세 단어를 적었는데, 자식이라는 단어를 칠판 한가운데 맨 위에 크게 적은 다음 바로 그 밑에 암컷을 적었다. 그리고 수컷이라는 단어를 한참 아래에 조그맣게 적었다. 이어서 트리버즈는 이것이 바로 다윈이 본 세계 질서입니다. 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생물의 삶이란 어차피 후세에 유전자를 남기는 과정이므로 자식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장본인인 암컷이 자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컷의 지위이다. 수컷의 최대 약점은 바로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 것인데, 그러자면 이 세상 모든 수컷은 결국 암컷의 몸을 빌려야 한다. 암수의 경쟁의 대상이자 목표는 거의 언제나 암컷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암컷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지.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선택권이 있는 거지?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생물에서 수컷의 정자가 암컷 난자보다 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모든 생물에서 전혀 예외 없이 정자는 난자에 비해 엄청나게 작습니다. 또 대부분의 생물은 우리 인간처럼 자식을 돌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암컷의 투자가 수컷의 투자에 비해 엄청나게 큽니다. 멀어지는 인간 사이, 가까워지는 동물, 사소한 DNA 차이.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거의 같다고 하더라고. 게놈 연구의 결과인데 유전자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나 인류와 사촌관계에 있는 다른 영장류 사이의 차이가 거의 비슷한 수치라는 게 흥미로운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고양이와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연구해보면 다 나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게놈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유전자 DNA 차이는 점차 커지고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간들은 서로 달라지고 있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체는 그대로이지만 연구 결과가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너와 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예전보다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들 간의 유전자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 DNA를 처음 완전 해독했을 때만 해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60억 명의 인간들은 유전적으로 볼 때 서로 99.9%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유전자 차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의 3배인 0.3%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인간의 DNA 염기서열 중 유전과 관련된 것은 약 3만 개인데 그 가운데 10%인 약 2,900개에서 염기서열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변이가 모두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의 유전자는 다른 사람의 유전자와 약 10%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유전자마다 빠짐없이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간 유전자 차이는 평균 0.3% 정도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와의 유전적 차이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년 전 멸종한 네안데르탈인과 인류가 같은 조상에서 나왔음을 유전학적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DNA는 99.7% 일치합니다. 이는 침팬지의 DNA와의 일치도 98.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현생 인류 게놈 가운데 1에서 4%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살다가 30만 년 전에 멸종한 이 원시 인류는 8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뿌리에서 갈라졌습니다. 침팬지가 분화한 건 이보다 앞선 500에서 700만 년 전입니다. 인간들의 사이가 멀어진 반면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의 겹치는 정도 추정치가 게놈 연구 10여 년 만에 97%에서 99%로 늘어났다. 그리고 인간 게놈 염기쌍의 추정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인간의 게놈 지도를 작성하기에 앞서서는 추정치가 약 10만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2만 5천으로 떨어졌다. 수치는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인간 게놈은 그대로인데 추정 수치는 계속 감소한다. 따라서 이런 수치로는 앞으로 인간의 차별적 특성을 정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 염기서열 차이는 2.5%에 불과해 게놈만 보면 침팬지는 고릴라보다 사람과 더 가깝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로 벌어졌을까?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로 분자 말단에 수상기가 달린 씨알산을 못 만들게 되면서 대신 수소가 달린 씨알산을 지니게 됐다. 씨알산은 세포 표면을 구성하는 당분으로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모두 수상기가 달린 씨알산을 갖고 있다. 인간은 이를 만드는 CMAH 유전자를 20만 년 전에 잃어버렸다. 이 작은 변화가 오늘날 인류를 있게 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 인류가 다른 영장류와 결별하고 만물의 영장이 된 배경에도 이런 사소한 차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에게는 없는 이 씨알산 유전자에 의해 뇌의 용량이 커지는 쪽으로 진화했다. 침팬지의 뇌 용량은 400cc에 불과하지만 사람의 뇌 용량은 1450cc로 증가했다. 인간의 뇌 용량은 전체 몸의 2%에 불과하지만 혈류는 20%가 뇌로 흐르고 있어 중요한 기관이다. 또한 인간은 FOXP 언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혀와 성대, 입을 매우 정교하게 움직여 복잡한 발음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시점은 12만에서 20만 년 전에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점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FOXP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말하기와 문법 등 심각한 언어 장애 증상을 보인다. 문제는 왜 인류만이 이런 돌연변이를 겪었을까 하는 거지.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말라리아 원충 때문이라고 하던데. 결국 200만에서 300만 년 전에 인류 가운데 말라리아 원충에 저항하는 돌연변이가 생겨났고 이 개체가 살아남아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인간 형질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로 이 돌연변이를 만들었더니 사람처럼 늙어감에 따라 청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원시인 DNA. 쇼핑을 할 때 말이야. 남자는 필요한 1달러짜리 물건을 2달러에 사고 여자는 필요 없는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산대. 웃기지? 그럼에도 여자와 남자의 유전자 코드는 99% 이상이 같다고 해.
인간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로 알아보니 남성 또는 여성의 특성을 보인 경우는 6% 미만이었어. 심리 행동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어. 뇌에 차이가 있어도 남녀 구분은 안 된다는 거구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뇌 자체가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뇌와 우뇌 사이의 연결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반면 남자는 뇌 각 부분 안에서만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뇌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의 연결이 원활해서 여자보다 운동을 잘 배우거나 주차를 잘합니다. 여성은 자뇌와 우뇌가 활발히 소통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에 맞으며 남성은 뇌의 앞뒤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요하는 일에 맞습니다. 여자의 뇌는 고도의 레이더 탐지기이다. 매 순간마다 흔적을 찾고 상대방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선,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합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육감을 파악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크고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육감이 처음 처리되는 랑게르한 섬,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예견, 판단, 통제하고 통합하는 영역인 전두대상 피질이 남자보다 더 크고 쉽게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뇌 구조로 인하여 여자의 뇌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읽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쇼핑을 즐기고 쇼핑 정보를 빨리 수집하며 물건의 소재와 색깔, 냄새 등을 따지는데 시간을 더 씁니다. 원시시대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못 먹는 풀을 가려내는 여성의 채집 방식이 현대에는 쇼핑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성은 마음에 드는 물건은 곧바로 사들이고 쇼핑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남성들의 쇼핑 태도는 들판을 누비며 동적으로 사냥하던 수렵 방식과 사냥한 고기를 빨리 집에 가져와 가족을 먹이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성을 담당하는 곳은 시상하부인데 이곳에서 성을 활성화시키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시상하부 자체의 크기도 여자에 비해 남자가 클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도 남자가 10에서 20배 많이 나온다. 이것은 포유류 수컷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성충동이 적은 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종족을 퍼뜨리는 것보다 임신과 양육 쪽, 즉 방면으로 뇌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를 고를 때도 자신과 아이를 좀 더 잘 보호하고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 특히 여자 뇌 속에 있는 성의 중추는 사랑의 중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중추가 작동되려면 사랑 중추에도 자극이 필요하다. 남자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자극에 약하다. 그래서 여성의 몸매와 곡선에 민감해 알몸과 포르노의 흥분을 느끼게 된다.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6%가 불을 켜놓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이것도 시각적 자극 욕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청각과 촉각을 중시해 청각적 자극에 남자의 10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귓가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자는 우수에 차고 약간은 어두운 얼굴,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 고개를 들고 약간 잘난 척하는 얼굴에 끌린다. 활짝 웃거나 행복한 모습에 남자의 얼굴이 가장 끌림이 적다고 한다. 여자들과 반대로 남자는 잘 웃고 행복한 표정에 여자에게 가장 이끌린다. 남자들은 다가가기 쉽고 잘 받아주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다. 진화론적으로 여자는 자신감이 있고 우수에 찬 남자가 능력 많고 지위가 높아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볼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성적 매력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는 웃는 얼굴은 필수적이다. 함수가 다르긴 다르지.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 차이가 많이 궁금하긴 하지.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은 상징적, 비언어적 정보를 잘 기억한데 반해 여성은 일상적으로 겪은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풍선이 터지기 전까지 공기를 불어넣는 게임으로 스트레스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뇌 활동을 비교했더니 그 전에는 남녀의 행동이 비슷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뒤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행동이 느려지고 게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를 알겠어? 사내 아이들이 사고 치는 걸 봐도 알지 않아? 그렇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가장 위험하지. 뿐만 아니라 남성은 환경이나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여성보다 일찍 죽으며 몇몇 암과 심장병에 대해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걸리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일찍 죽는다는 사실에 진화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입니다. 수컷의 짧은 수명과 높은 사망 위험은 다양한 생물 종에게서 관찰됩니다. 자연 선택은 건강이나 활력, 장수와 관련된 형질을 반드시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생 동안의 번식 성공률을 높이는 형질을 진화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수명을 줄이거나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도 적합성이 높아진다면 진화는 그 형질을 선호합니다. 수명과 번식 사이의 관계는 여성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임신, 출산, 수유는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이며 에너지의 면에서도 많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가진 여성은 더 많은 산화 스트레스를 가지며 이는 폐경 이후의 노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떨까? 남자는 임신을 하지 않지만 번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는 노년기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번식의 노력은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몸집, 특히 어깨 등, 팔 등의 남성에게만 발달하는 특정한 근육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관리하는 신체 요소가 바로 호르몬인데 남자에게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번식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동화작용을 증진시키며 근육을 키우고 대사를 촉진하며 근육의 열량 소비를 늘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키우며 기분을 고양시키지만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증가가 번식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건강 요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여러 생명체들에서 관찰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신진대사의 변화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의 일생에서 이 호르몬은 면역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진화생물학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마초는 몸에 나쁘다. 남자는 실제로 여자보다 감염에 종종 약한 모습을 보인다. 테스토스테론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지만 여성의 주된 성스테로이드인 에스트라디올은 오히려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다윈주의적 설명은 잠재적 번식 이득이 포유류 암컷에 비해 수컷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포유류 수컷이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고비용의 호르몬을 가지고 근육과 같이 유지하기 힘든 신체기관에 투자하고 또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잠재적 적합성의 대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록 위험한 행동과 수명을 깎는 고비용의 전략을 택하기는 했지만 남성은 또한 부성투자라는 다른 종류의 영장류와 포유류 등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번식 전략을 진화시켰다. 부성투자는 수컷이 자식의 성장을 돌보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과 수명이 다시 중요해지며 이를 위해 근육과 위험한 행동은 뒷전으로 물려야 한다. 실제로 남성은 아버지가 되고 양육에 참여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체중이 늘어난다. 즉 부성은 건강에 유익한 것이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생리적 특징은 바로 크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뇌의 긴 수명, 긴 유년기, 많은 자원이 필요한 양육 과정과 같은 인간의 특징이다. 또한 이런 특성이 우리가 어떻게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수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인간은 부모의 양육과 같은 진화적 성공을 이끈 뛰어난 번식 전략을 진화시켜왔다. 그러나 이 사실들이 우리가 여전히 번식을 위해 테스토스테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호르몬으로도 유명하지. 그렇습니다. 도전 가설이라고 부르는 주장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사춘기 동안 늘어나 공격성을 포함하는 번식 행동과 경쟁 행동을 발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과 지배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보이는 죄수들에게 높은 폭력 범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